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민활용평가 해설 강의 1부입니다. 자, 저는 김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느 때처럼 1부에서는 이제 독서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만 또 남은 기간 우리 마무리 잘해서 수능에서 최고의 결실을 거둬야 하겠습니다. 자, 그 최고의 결실을 위해서요. 이 10월 학력평가 시험 이 시험의 내용, 결과 모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해설 강의 여러분 또 잘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문항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능에 잘 나오는 그런 유형, 그 패턴은 꼭꼭 또 짚어줄 테니까 그 유형 패턴과 관련해서 혹시 미흡한 게 있지는 않은지, 부족한 게 있지 않은지, 혹시 몰랐던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잘 체크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요. 마무리 공부 잘 하자고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수능 잘 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5번에서 10번 세트, 기술 세트입니다. 이거부터 함께 공부를 해야 하겠죠. 네, 그러면 지문을 볼 건데 먼저 이제 지문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지문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문두, 선택지, 보기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훑어보면 좋은데 선택지를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앞부분을 빠르게 훑으면서 출제 요소가 되는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거기 5번 문제를 보면요, 눈에 탁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말은요, 그 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반복되는 말로 우리 드라이독이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면 A를 바탕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보기를 또 다 일일이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기 앞부분을 보세요. 보기 앞부분을 딱 봤는데 무언가 나에게 낯선 말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쵸? 보면 있죠. 뭡니까? 흘수라는 말이 보입니다. 흘수. 우리가 일상에서 흘수 뭐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목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으면요. X축, Y축, 수평축, 수직축 자 거기에 항목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것 또한 글 읽기 전에 미리 봐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개념이나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글 속에서 여러분이 잘 짚어내면 문제를 쉽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그래프에서 이제 그 X축, Y축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거기 수평축에는요, 선박 측면에서의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직축에는 단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박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 거리 위치, 그 다음에 단면적. 이 둘의 관계와 관련된 어떤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독해할 때 찾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는데 기억과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선택지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리면 배수량이란 말도 보이고 흘수 다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수량이란 말도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배수량이라는 말은 이 자체로도 또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된다는 거는 문두, 기억과 관련하니까 기억이 배수량이니까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수량과 관련하여 개념이나 원리 방법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8번 니은의 이유인데 공면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니은의 이유 같은 것은 독해할 때 미리 파악해야 했습니다. 9번 드라이독, 플러팅 독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네요. 지문에서는 드라이독을 설명하고 있겠죠. 보기 시작할 때는 플로팅 독에 대해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기에서 플러팅 독 설명하고 있는데 지문에서 드라이 독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 둘의 특성을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어휘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 머릿속에 몇몇 핵심어가 들어왔어요. 드라이 독, 흘수, 배수량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가 예측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과 관련하여 이 지문에서 핵심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봅시다. 첫 번째 문단을 보겠는데 이 첫 번째 문단에 드라이독 해가지고 여기 박스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 요소죠. 일단
진수의 개념부터 여러분이 짚었어야 되겠습니다. 선박을 진수한다는 건 뭐냐? 새로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 이해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수를 할 때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드라이독이란 시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독은 육상의 직육면체 형태로 이제 땅을 파서 만드는데, 이 드라이독 이 안으로 선박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됩니다. 선박 출입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면 선박 출입이 가능한다? 선박은 물 위에 떠다니잖아요. 그럼 그 드라이인데 그 안으로 물이 또 들어와야 선박이 물에 떠서 나가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수문이 필요한 거예요. 문이 필요한데, 이 문이라는 것은 독의 외부와 이제 내부를 분리하는 것인데, 자, 이 수문은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에 대한 정보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장치의 구조가 어떻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 같이 주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정보를 내가 잘 주목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서 또 여러분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됐고요. 수문의 내부에 물을 채웠을 때 언제 채우는지, 뺐을 때 언제 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문의 내부 이제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부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채우면 아무래도 수문이 물속에 가라앉을 것이고, 물을 빼면 뜨겠죠? 그러면 수문이 열리는 것이겠죠. 이런 부력을 활용한다. 이것도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 정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제 내용에서 보면, 수문에 물을 채워요. 그러면 수문이 수중으로 가라앉죠. 그러면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이제 새로운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 상태에서 물을 모두 퍼내요. 그러면 그 드라이독 안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퍼내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상 같은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그 선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정밀한 복잡한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작업들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건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바다로 보내야죠. 그래야 바다 망망대해를 떠다니죠. 그래서 선박 건조가 완료된 다음에 진수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진수 작업을 이제 하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의 수문을 닫은 채 독 내부로 물을 채우는데, 물을 막 가득 채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면 그 단계를 딱딱 구별을 하면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을 선박의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이제 채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제 요소로 아까 주목했던 그 낯선 말이 여기서 발견이 되네요. 홀수죠. 그러면 이제 홀수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이런 말도 같이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될 텐데,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운다. 홀수가 뭐길래? 라는 것인데, 더 읽어봅시다. 선박의 누수나 균형도를 이제 확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선박이 물 위에서 균형을 잘 잡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1차 진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1차 진수? 2차 진수도 있으니까 1차 진수라고 이름을 붙여놨겠죠. 1차 진수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1차 진수에 대해서 선박의 홀수보다 물을 조금 더 채워 넣는 것, 그래서 누수나 균형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홀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죠. 우리 독해를 할 때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요, 이 개념에 관한 정보를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조금은 더 빠르게, 조금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홀수 개념. 이 개념은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니까 이 홀수가 무엇인지 옆에다 이제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을게요. 적는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따라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거든요. 좀 더 다른 것들보다 눈여겨봐서 머릿속에 잘
떠오르게 쾅 하고 도장을 좀 찍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핵심어를 짚고 그 핵심어 중심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텐데, 이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 중에서 이제 특히 핵심어를 잘 짚어보면 이거죠.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이란 말 보이죠?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핵심어를 짚는다고 하면 뭘 짚을 수 있을까요? 가장 깊은 점, 수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는, 자,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이 있어요.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 그리고 이 면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가장 깊은 점까지고, 이 가장 깊은 점까지의 뭡니까? 수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일종의 거리입니다. 길인데, 자, 그러면 봅시다. 선박의 홀수를 계산하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홀수를 계산하려면 부력을 알아야 된대요. 왜 이제 부력을 알아야 하느냐? 수면에 의해 구분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배 밑면이 물에 잠겨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잠겨 있는 것을 고려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부력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부력의 이제 개념도 나와 있습니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죠. 여러분, 개념은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앞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정보예요. 그것은 최대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부력의 크기, 자,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어는 그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자, 밀어낸, 자, 물을이라는 목적은 안 쓸게요. 부피만큼의, 자, 물의 무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력의 크기의 개념을 이제 주목을 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걸 또 봤더니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배수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수량은 출제 요소로 또 주목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정보는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배수량은 부력의 크기랑 같다라는 것인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한번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량은 결국은 선박의 무게랑 관련이 있을 텐데, 선박은 선박 자체의 무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다. 그 다음에 연료가 탑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를 다 합한 것, 그 무게를 다 합한 것으로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랑 그 다음에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이제 곱한 값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요 부피가 있고 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게를 이제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박의 배수량이고, 그것이 부력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곱셈인데 사칙연산이에요. 우리 독해할 때요,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를 은근히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분석 해봐서도 알 거예요. 경제나 아니면 뭐 과학기술 이런 제재에서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지고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원리를 설명하거나 그런 정보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 특히 어려운 문제의 출제 요소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데 키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옆에다 좀 적을게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 푸는데 이제 필요하게 돼요.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자, 이거랑 이제 곱셈을 한다는 것인데,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이제 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곱한 것이 결국은 배수량이고, 이 배수량이 결국은 부력의 크기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를 했고요. 1차 진수에서 이제 동 내부로 주입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홀수. 근데 이 홀수보다 조금 더 이제 그 물을 동 내부로 이제 들여옵니다. 홀수보다 이제 조금 더 잠기게끔 물을 동 내부로 들어오게 만들죠. 먼저 선박의 물에 잠기게 될 부분이 이제 부피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됐는데, 네,
선박에 물에 잠기게 될 부분의 부피를 계산을 해야 또 그 동 내부로 물을 적당하게 들어오게 만들 수 있겠죠. 또 이제 선박에 물에 잠길 부분이 이제 직육면체라면 부피를 계산하는 거야 뭐 수학적으로도 여러분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선박이 직육면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선박은 대부분 유선형이란 말이에요. 특히 뱃머리인 이 선수 부분이나 배 뒷부분인 이런 선미 부분은 곡선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유선형, 곡선 형태 이런 것들은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뭔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냐면 심프슨 공식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프슨 공식이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국어 영역 지문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나마 아주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심프슨 공식 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는 도형을 여러 개의 작은 사다리꼴로 나누고, 이 사다리꼴은 면적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작은 사다리꼴로 나눴으니까 사다리꼴이 여러 개예요. 그럼 각각의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결국은 계산하고 뭐 하는 겁니까? 합산하는 것이죠. 합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합한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유선형이나 곡선형 이런 것들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정확한 값을 나타내진 않을 거예요. 이 유선형이나 곡선을 사다리꼴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오차가 뭐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실제 도형 면적의 이제 근사값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까운 값, 그 근사값을 잘 이제 구해야 된다라는 건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뭐지? 하고 이제 물음표가 머릿속에 이렇게 물음표 하고 찍힌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사실 이 그림은 배인데요. 이게 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뒤집어 보세요. 이걸 뒤집으면 요 곡선이 배의 아랫면이죠. 배의 아랫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요, 지금 현재 요 DF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배의 위쪽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선박의 수직 단면과 유사한 도형 ABC, FD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ABC, FD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선박이 있으면 그 선박의 한 단면을 잘라서, 선박이 있으면 선박을 면적을 잘라서 단면적을 이제 보는 것이죠. 단면적을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다리꼴 ABED, 자, 여기서 이제 ABD를 짚으면 이겁니다. 자, ABED. 자, 요 사다리꼴이랑, 그 다음에 여기 BCFE 요 사다리꼴. 이렇게 사다리꼴로 나누어서 두 개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합산을 하면 이제 요 단면적인 이제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구한 경우에는 이만큼의 이제 실제 값과의 오차가 요 그림으로 이제 대략 확인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좀 더 잘게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지금 여기 보면 가나다의 3개의 구간으로 이제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개로 나눴지만 이걸 3개로 나누면, 그림으로 보죠. 이렇게 3개로 이제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사다리꼴 하나 이제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도 요 사다리꼴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가운데에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요 각각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합산을 하면 오차가 되는 부분은 요 지금 여기 칠하는 요 빨간색 요런 부분일 텐데, 그렇죠? 요런 부분일 텐데,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앞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보다 훨씬 그 면적이 작습니다. 그럼 오차값이 작다는 얘기죠. 오차값이 작다는 얘기는 좀 더 나눴더니 좀 더 정밀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줄 쳐 있는 이제 니은을 보면 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세분한 후, 횡축, 이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냥 이렇게 EF, 요 2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 개의 이제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이 구간들의 면적을 합산하게 되면 수직 단면적의 근사값을 더욱 정밀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니은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어요.
이 니은의 이유는 결국은 좀 더 정밀한 값을 얻는 것인데 사다리꼴의 면적들을 다 더해서 얻는 값과 실제 면적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죠. 네, 자 니은의 이유까지 이해를 해봤고요. 봅시다. A 부분인데 이처럼 선박의 수직 단면적을 구하면 이 수직 단면적에 선박의 길이를 곱해 부피를 구해야 한다라고 되는데 그렇죠.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 이거 곱셈이니까 이런 것 또 주목을 해주는 거예요. 단면적에 선박의 길이를 곱한다. 그러면 부피를 알 수 있다. 주목해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그 형태, 유선형, 곡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직 단면적 값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변화해요. 특히 선수, 뱃머리나 이 배의 뒤쪽 선미 부분에서는 그 변화폭이 훨씬 더 크겠죠. 계산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플슨 공식을 이제 사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에 이제 부피를 구할 때는 단면적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면적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 이거 우리 지문 읽기 전에 어느 문제에서 봤었죠? 어느 문제에서 봤습니까? 6번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 6번 문제의 그래프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관련 정보를 읽게 되는데 이 경우에 그냥 이 글만 읽지 말고요. 그래프를 같이 보세요. 다른 시각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문제의 그 장치 그림, 구조도 구성도가 있다. 그러면 지문만 읽지 말고요. 그 장치의 구조도 구성도도 같이 봐요. 보면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요. 그 그림 또한, 그 시각 자료 또한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문항의 출제 요소 자체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다 여러분은 알게 돼요. 그러면 문제 풀 때 당연히 그 선택 지단 판단을 좀 더 빠르게 잘할 수 있죠. 그런 측면을 또 잘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수평축은 일정한 길이의 구역으로 분할된 선박 측면에서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평축은 선박 측면에서의 위치, 수직축은 선박의 수직 단면적을 설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세요. 그림에서. 자, 여기 수평축, 이 수평축은 선박 측면에서 이제 위치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은 단면적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심플슨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각 구역의 특정 지점의 수직 단면적을 이제 구한 후 이를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낸다고 됐는데 이렇게 그래프의 점으로 해서 이제 나타낸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앞서 확인한 그 그래프죠. 그 다음에 각각의 점을 연결하면 곡선이 되는데 심플슨 공식을 이용해 이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하면 선박의 부피를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확인한 이 그래프 이것은 결국은 물에 잠길 부분에 이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어떤 수직 단면적을 보여주는 그런 곡선이다. 이해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이은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이 지점에서의 단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면적을 이용해서 결국은 알고자 하는 그런 부피도 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을 또 봅시다. 다음을 보면 선박의 배수량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의 배수량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랑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다. 이건 이미 앞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도 돼 있고요. 선박의 배수량과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이용해 이제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이 이제 부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수를 알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자 여기 홀수와 관련하여 또 이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홀수를 알아내는데 고려하는 이제 정보가 여기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하고 요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홀수를 알아낸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이제 설명하면 뭐 지문이 훨씬 길어지고 훨씬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개하고 있는 대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보죠. 1차 진수 시에 이제 이 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 채우잖아요.
이것도 앞에서 이제 이해한 거고요. 1차 진수 결과 뭐 누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도 잘 잡힌다. 선박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독 외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워서 이제 선박을 띄우는데 이걸 2차 진수라고 한대요. 2차 진수의 개념을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그럼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단계를 좀 구별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또 그 정보를 이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부에 물을 빼내는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부에 물을 빼낸다고 할 때 어디에 물을 빼내는 것이냐? 그 도크의 내부에 물을 빼는 게 아니라 수문이에요, 수문. 이 수문 내부에는 물을 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다라고 그 구조에 대해서 앞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부력을 이용해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 방법을 이해를 했었는데 수문 내부에 이제 물을 빼내는 겁니다. 물을 빼내면 수문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수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럼 수문이 열리게 되면 그 수문을 이제 독입구에서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럼 이제 완전히 열렸으니까 그 선박을 독 외부로 끌어낼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그 정보까지 친절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보면 외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딱 물을 채우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 바깥이랑 안이랑 딱 그 수위를 같게 만들까요? 그거는 그 이 문과 관련해서 내부의 압력이 같게끔 만드는 거죠. 압력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이 잘 안 열릴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 도커 안에서 밖으로 빼거나 밖에서 안으로 넣거나 할 때 이 물을 수문을 가운데 넣고 양쪽으로 수위를 정확하게 이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런 이해까지 했으면 정말 잘 읽은 거고요. 한편 드라이독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선박의 이제 수리와 점검에도 이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독 내부에 선박을 이제 가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이해도 사실은 좀 필요하긴 했어요. 아마 실전에서 이게 당장 이렇게 읽는 것은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출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실전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고 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출 분석을 해보면요.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에서 설명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반대의 경우를 설명을 할 땐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요 경우를 가지고 그 반대의 경우까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추론하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 2차 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 독 안에서 바깥으로 선박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운영 중인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서 독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려면 이거는 이제 그 바깥에서 안으로 배를 넣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두는 경우는 두 개가 이 경우가 대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수문을 이제 막은 후에 동내부에 이제 물을 빼라고 하고 있는데 선박을 가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앞에 2차 진수할 때처럼 외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아야만 수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외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게 만든다라는 것까지 추론했다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설가이 공부하는 겁니다.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고 가면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정보가 제시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런 반대의 경우까지 이렇게 추론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점 생각을 하고요. 동내부에 물을 빼 동내부가 육상 같은 이제 상태가 되면 그렇게 드라이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수리와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업이 종료된 선박은 다시 이제 진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 진수의 과정 1차 진수, 2차 진수 뭐 다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운영 중인 선박은 화물과 연료가 실려 있어서 그러면 무게가 이제 더 나가는 것이니까 무게가 더 나가면 아무래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배수량의 차이가 생기겠죠. 부력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배수량에도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선박의 홀수도 처음 진수할 때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 홀수는 이런 또 배수량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맥락 연결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선택지 단 판단을 빠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단 읽고 관련 있는 정보, 다루고 있는 선택지 짚어서 판단하고 2문단 읽고 또 역시 2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와 관련 있는 선택지 짚어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어도 되고요. 지문이 짧으면 다 읽은 다음에 푸는 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또 이게 독서의 지문이 길고 그리고 좀 짧더라도 그 정보가 많은 정보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은 다음에 이제 풀면 이 선택지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가 어디 있었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은 다음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빠르게 정확하게 한 번에 판단이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한 학생들이라면 읽으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드라이독에서는 부력을 이용하여 이제 수문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문단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선택지도 드라이독은 선박 진수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시설이라는 것도 1문단에서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고요. 3번 선택지도 그렇죠. 드라이독 내부에서는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1문단에서 어렵지 않게 사실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독은 독 내부로 물을 채우고 독 외부로 물을 뺄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물을 뺍니다. 이거 1문단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박을 이제 다 건조한 다음에 이제 2차 진수를 하기 위해선 1차 진수 때부터 물을 독 안으로 이제 들입니다. 그리고 2차 진수 때는 아예 내부에 수위가 같아지도록 물을 채우죠. 그렇다면 4번도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드라이독에서 수리를 마친 선박을 다시 운용할 때는 진수의 과정이 생략된다. 마지막 문단에서 봤잖아요.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진수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지막 문단 6문단을 읽고 사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금방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보기 가상의 흘수를 설정을 했고요. 이 흘수 선박 일부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 그린 수직 단면적 곡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면적 곡선은 선박 일부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또 놓치면 안 됐습니다. 네, 이거를 고려했으면 선택지들이 그렇게 어렵게 판단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1번을 보지요. 각 구역의 단면적 곡선은 물에 잠길 해당 구역의 실제 단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플슨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합니다. 그 A에서 또 역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1번 적절하겠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선박 구역을 더 여러 개로 분할하면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실제와 더 가깝게 구할 수 있겠군 이라고 되는데 네, 이것도 지문에서 우리가 더 여러 개로 나누었을 때 좀 더 근사값을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었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도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단면적 곡선과 이 단면적 곡선과 수평축, 수직축으로 둘러싸인 이 안의 면적. 자, 이 면적을 통해서 구역 1부터 여기 7까지 이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는데 네, 이 부분의 면적이니까 지금 이 선택지에서 여기서 얘기한 것이 이 부분 전체의 면적이니까 1부터 7까지 맞죠?
그러면 이 면적을 통해서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확인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거기 A로 묶여있는 그 문단 4문단의 그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거기 보면 심프슨 공식을 이용해 이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하면 선박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곡선 내부의 면적, 이게 곡선 내부의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선박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선박의 부피라는 것은 선박 일부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 그러니까 요 3번 선택지 적절하죠. 자, 이렇게 판단해야 했고요. 이 물에 잠길 부분이란 말과 관련해서 이게 물에 잠길 부분이야? 그냥 부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틀렸을 텐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박 일부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 이 제시한 이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준 것이 있다면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짚고 선택지 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봅시다. 구역 1에서 3은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의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육면체임을 알 수 있겠군이라고 되는데, 이런 게 함정인데요. 이 함정은 어떤 함정이냐면 사람의 직관을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탁 보면 이거 사각형, 이 사각형을 뭔가 입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직육면체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단면적 곡선은요, 이 단면적 곡선은 배의 단면적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박은 직육면체로 생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유선형, 그리고 이 선수 부분이랑 선미 부분은 곡선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요, 사실 여기 X축 요 10의 값에 해당되는 부분도요, 배는 어떻게 생겼을 수 있냐면, 배는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이 배의 아랫부분이 곡선일 수 있습니다. 곡선일 수 있어요. 배는요, 직육면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3문단 시작할 때 보면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이 직육면체라면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직육면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문에서 직육면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직육면체임을 알 수 있겠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실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추론해야 할 건 추론해야 됩니다. 출제자들이 그렇게 요거 추론이 필요한데 요걸 그냥 사실적으로만 그냥 바라보면 요걸 착각해가지고 틀릴 수 있어. 그 지점에서 이렇게 함정 만든다는 거 잘 알고 가세요. 다음에 5번을 보면 구역 4에서 7은 매우 급격한 단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라고 되는데, 네, 이 4에서 7을 보면 지금 단면적의 변화, 이 곡선 보세요. 이 값색, 이 기울기가 급합니다.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선수나 선미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선수나 선미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라는 것, 지문에서 역시 또 우리가 이미 이해한 바입니다. 그죠? 그래서 5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기억과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번 문제를 아마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을 겁니다. 독서, 문학,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 하여튼 그 영역들을 다 통틀어서 이 7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추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쉽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7번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내가 못했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생각을 스스로 다시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당연히 가져야죠. 가지면 수능 잘 볼 거예요. 자, 1번 선택지부터 봅시다. 1차 진수와
2차 진수에서 선박의 배수량이 동일하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둘에서 이제 선박의 배수량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선택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개념을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데, 자, 이 배수량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했던 것은 이 배수량은 부력의 크기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다. 이것도 이제 짚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력의 크기와 관련해서, 즉 이 배수량과 관련해서 뭐든 생각을 했었냐면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 요거 곱한 거, 이것이 이제 이 배수량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문에서 이 홀수라는 것이 이런 이 부력의 크기랑 또 관련이 깊다라는 것, 이런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랑 관련이 깊다라는 것, 또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에 따라서 이런 홀수가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정보까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로 이제 이런 홀수가 정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이 배수량의 개념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 부피당 무게. 그렇다면 홀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선박의 물에 잠긴 요 부분의 부피가 같은 것인데,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같다라는 건 결국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배수량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선택지 적절한 거죠. 적절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두 선박의 배수량이 같더라도 홀수가 다르다면 이라고 합니다. 선박은요, 각 선박마다 모양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이 배의 아래쪽이 좀 이렇게 둥그런데, 어떤 거는 배 아래쪽이 좀 더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어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홀수의 개념은 뭡니까?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 그 면에서 가장 아래, 가장 깊은 점, 그 배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배의 모양에 따라서 좀 둥근 거는 홀수 그 거리가 작을 것이고, 좀 더 아래쪽으로 깊이 되어 있는 거는 그 거리가 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같더라도 그 아래쪽에, 배 아래쪽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홀수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배수량이 같아요. 그럼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는 같아요. 하지만 배의 그런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홀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홀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선박의 물에 잠기는 부분의 부피 다를 것이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배수량이 같다라는 거는 두 선박의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는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배수량의 개념이 뭐니까? 배수량의 개념을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배수량은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곱하기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인데, 이거는 같은 물이면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이걸 살펴야 되는데 이게 같은 거죠. 그러면 그죠? 배수량이 같으면 이게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선박에 물에 잠기는 부분의 부피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대잖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으로 골라야죠. 그러면 2번 선택지 이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고려했던 게 뭐예요? 사칙 연산을 통해서 제시한 배수량의 개념, 홀수의 개념, 그죠? 그걸 고려했다면 적절성 여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념이나 원리를 끌어다가 추론하는 것, 수능에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혹시 잘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사고하는 연습, 간단하게 손으로 써보면 좋아요. 간단하게 손으로 또 써보기까지 하면 오히려 머릿속에 사고 그 과정, 그 방법 자체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요. 시험 때 의식하지 않아도 그 과정 단계에 따라서 사고를 잘하게 됩니다. 3번 볼게요. 홀수가 같은 두 선박의 배수량이 다르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박은 선박마다 그 아래쪽의 모양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량이 같더라도 홀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홀수가 같은데 배수량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배수량이 다르다고 한다면 두 선박에 밀어낸 물의 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그럼 밀어낸 물의 양, 이것은 부력의 크기랑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배수량이 다르다는 것은 부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고, 부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건 좀 다르게 얘기하면 밀어낸 물의 양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그렇죠?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건조가 완료된 선박에 화물과 연료를 실어. 자, 화물과 연료를 실어요? 그러면 무게가 증가합니다. 무게가 증가하면 그 무게가 증가한 만큼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 이제 이 무게, 요 무게가 커져요. 그렇다면 부력의 크기 커지는 거고 배수량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배수량 커집니다. 선박의 배수량이 증가한다면 선박이 받는 부력의 크기도 커지죠. 왜냐? 배수량은 부력의 크기니까. 적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배수량이 다른 두 선박을 같은 드라이독에서 수리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같은 드라이독에서 이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독 내부를 육상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독 외부로 빼내는 물의 양은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배수량이 큰 선박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정보까지 떠올려서 추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지예요. 그래서 이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표시를 좀 해놓고 이거를 추론하는 연습을 자기 스스로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리를 한다.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독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그 드라이독 안으로 들여와야 됩니다. 배를 드라이독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그 드라이독에 있는 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2차 진수 때처럼 결국은 바깥쪽과 안쪽에 수위를 같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수량이 이제 다른 두 선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A, B라고 해봅시다. A, B라고 할게요. A가 B보다 배수량이 크다라고 할게요. 배수량이 크다고 하겠는데 A가 이 독 안으로 들어갈 때랑 B가 이 독 안으로 들어갈 때랑 독 안과 바깥의 그 물 수위는 같아요. 수위는 같을 겁니다. 같을 건데 배수량이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배수량이 크다라는 건? 배수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밀어낸 물의 양이 많겠죠. 밀어난 이 배수량은 부력의 크기니까 요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 물의 무게가 부력의 크기니까 배수량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이 밀어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더 많이 밀어냈다. 그러면 그 독 안에 물을 이 A를 독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요 B보다 더 많이 밀어냈을 거예요. 더 많이 밀어냈을 거예요. 더 많이 밀어냈다라는 거는 이 배수량이 큰 이 A를 독 안으로 넣었을 때 그 독 안에 물의 양이 이 B보다 적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배수량이 큰 선박보다 이제 많다고 했으니까 요게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니까 작은 선박이 더 이건 많다는 얘기잖아요. 덜 밀어냈으니까 독 안에 물이 더 많은 거잖아요. 독 안에 물이 더 많으니까 외부로 빼내는 물의 양도 더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죠. 네,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까지 떠올려서 추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선생님이 지문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당부 얘기를 했던 것을 함께 고려를 좀 해줘야 돼요. 아까 6문단 설명하는데 그 5문단에서 2차 진수 설명한 것과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결국 6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서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반대의 상황까지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설만 보는 학생들은
요 문제 해설만 지금 보고 또 끝내지 말고 지문에 대한 해설, 특히 지문의 그 뒷부분도 좀 같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수능을 치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5번까지, 선택지 5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8번을 봅시다.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세분한 후 그냥 이렇게 한 부분,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눈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여러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 부분을 나누게 되면 그만큼 더 정밀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곡면이 이루는 면적과 사다리꼴의 면적 차이를 줄여서 좀 더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답 2번.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제 골라 쓸 것이고요. 곡면의 형태를 사다리꼴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곡면의 형태 자체를 어떻게 사다리꼴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곡면은 곡면이고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지. 세분화된 구간에서 곡면의 면적이 사다리꼴의 면적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지 않겠죠. 그 곡면 안에서 사다리꼴을 계속 쪼개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사다리꼴들의 크기가 비슷해져 곡면이 이루는 면적의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들의 크기가 비슷해집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가, 나, 다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더라도 뭐 그 크기가 각각이 다 비슷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5번 폭을 더 많이 세분할수록 각각의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계산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방법은 뭐 크기가 다르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사실 세분하면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 더하는 것 때문에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봅시다. 드라이독이랑 보기의 플로팅 독을 비교한 내용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플로팅 독은 수상에서 운영하는 독으로 독의 바닥과 측면은 모두 물을 채우거나 빼낼 수 있는, 자, 이게 횡단면이, 자, 이렇게 이제 U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이 U자형 구조, 이 안에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을 빼면 독은 물 위에 떠 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박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이동시켜서 선박을 이제 건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조가 완료됐을 때는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독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독의 바닥과 측면에 이제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면 플로팅 독이 이제 수중으로 가라앉으니까, 이게 플로팅 독이 이게 수중으로 가라앉으면 그 위에 배는 계속 떠 있어야죠. 배도 같이 가라앉으면 배 잘못 만든 거죠. 배는 떠 있을 것이고, 그럼 진수가 완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플로팅 독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진수할 수 있는 선박의 무게나 기후 등이 이제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구조물 자체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제약이 있다는 얘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박의 무게나 기후 등의 날씨에 그런 제약을 받는다. 드라이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 선박 건조 과정에서 높은 파도와 같은 해상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군. 플로팅 독이 기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앞뒤 바뀌어야겠죠. 앞뒤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도 이제 보면 드라이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서 배수량이 큰 대형 선박을 진수하는 데 적합하지 않겠군이라고 되는데, 오히려 드라이독이 좀 더 적합하겠죠. 선박의 무게 제약을 받잖아요, 플로팅 독은. 그러면 드라이독이 좀 더 덜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독이 배수량이 큰 대형 선박을 진수하는데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죠. 이것도 앞뒤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플로팅 독은 드라이독과 달리 선박 건조가 완료된 후 선박을 진수하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플로팅 독이죠. 플로팅 독은 건조가 완료되면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답 3번이네요. 드라이독은 그 육지에 만든 겁니다. 플로팅 독은 드라이독과 달리 선박 건조나 수리의 과정을 육상과 같은 환경에서 이제 진행하겠군이라고 되는데, 둘 다 육상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을 하죠. 이 플로팅 독도 물 위에 떠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육상과 유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즉, 독 안에
물이 막 가득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물이 없는 상태지.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5번 플로팅 독은 드라이 독과 달리 선박 진수 시 독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팅 독은 지금 요 구조에서 뭐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여기 물을 채워가지고 이걸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진수를 하죠. 드라이 독 같은 경우에는 수문으로 선박 진수 시에 독 내부와 이제 외부를 그런 차단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드라이 독과 달리 이런 부분 틀렸죠?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결국은 그 서술어의 의미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들의 의미 속성을 고려하면 좋아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 거치다, 자, 이 용언,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용언이 꼭 필요로 하는 성분, 목적어예요. 그럼 목적어의 의미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과정이에요. 과정. 그럼 이거랑 의미 속성이 가장 유사한 것을 답으로 고른다? 탄계가 결국 과정이죠. 그러니까 답 1번이죠. 여기 앞에 거쳐, 도시예요. 도시랑 뭔가 과정이랑은 의미 속성이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거쳐 앞에 돌멩이가 발길에, 요 부사어가 있습니다. 발길에 자꾸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 성분 자체가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취한 성분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사무실을, 이것도 공간입니다. 회장이 되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목적어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 1번이고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이제 밟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뭐 지나거나 이제 들르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뭐 이것도 이제 지나거나 그런 거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무엇에 이제 걸리거나 그럼 박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이 거치다라는 것은 마음에 거리끼거나 뭐 꺼리다 그런 의미일 텐데 다릅니다. 그죠? 네. 자, 이번 시간 10번까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독서 두 세트 함께 또 열심히 잘 공부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